자, 오늘은 1차 사료로 추적해보는 독일 재군비 정책의 모든 것입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전쟁을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재군비죠. 지금 이제 군대가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애청자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1차 세계대전의 주범으로서 모든 것이 제한당해서 모두가 독일을 봉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비를 마련했느냐, 어떤 정책을 추진했느냐,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다. 그래서 제 요즘 별명이 이제 존테일인데, 존남도 아니고 이제 존테일이야. 이제 성까지 바꿔버렸어, 제작진이. 존테일의 눈길을 사로잡은 댓글 때문에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이 파기했던 베르사유 협약,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베르사유 협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봐야 되겠고, 그것을 어기고 재군비 추진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 것이죠. 독일의 무장 해제, 군비 금지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1920년부터 35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할 만한 군비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틀러가 무장 해제와 군비 금지를 포함한 베르사유 조약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은 1935년이죠. 독일이 이미 1933년부터 35년까지 군비를 엄청나게 증강을 하고 무기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게 1935년인데 그렇다면 1933년부터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 앞에 더 가서 뭔가를 스탠스를 밟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독일은 그 이전부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려진 사실로부터 들어가죠. 독일 내에 누가 있었냐면 연합군비통제위원회가 들어가 있었어요. 연합군비통제위원회가 들어와서 전쟁 준비를 못하게, 또 다른 책동을 하지 못하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 위원회가 추방된 게 언제냐면 1927년 1월 달에 또 2월 달에 순차적으로 독일로부터 추방을 당해요. 니네 나가라, 방 빼라. 그러면 일단 시각이 달라지죠. 적어도 1927년부터는 독일이 전력을 증강하려는 노력을 시작했겠구나라고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죠. 2차 세계대전 준비를 1927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독일군의 무장 해제라는 것은 그럼 어떤 내용이었을까? 여기에 질문에 앞서서 무장 해제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나요? 우리가 광복 이후에 소련군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일본군 총 뺏은 거?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무장 해제하면? 그쵸? 없어요. 솔직히 그게 다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장 해제의 이미지는 그것이다. 총, 칼 같은 거, 무기 다 뺏는 거. 그런데 한 국가의 군대, 그것도 전쟁을 위해서 수백만 정의 총, 대포, 수천 대의 전차, 비행기, 대형 전함을 포함한 함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독일의 군대를 무장 해제한다? 이것은 정말 거대한 작업이죠. 또 뭐가 있냐면 무장 해제를 하면 빼앗는다 그러면 열어 그래갖고 우르륵 가져가나요? 아니겠죠. 절차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장 해제라는 것은 국제법적인 절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의 하위 군사부문에 이러한 항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죠. 그 단계를 좀 알려드릴게요. 1단계, 먼저 완전 무장 해제를 합니다. 그 어떤 군대에 무슨 전력이 되었든 다, 작은 조직도 다 없애고 다 뺏고 다 해체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무로 만드는 거죠. 2단계는 경찰을 살려요. 1단계 다 뺏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개인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법의 유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무장만을 허용한 경찰을 허용합니다. 총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순찰봉, 수갑 이런 거 주고 조금씩 봐가면서 무기류를 허용을 하겠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3단계에는 자경단을 허용을 해요. 지방단위, 주단위, 아니면 수도 중심, 아니면 국경 중심으로 셀프 디펜스,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자경단, 민병단 정도를 허락을 하는 거죠. 대부분 중앙정부의 통제 그런 것은 허용하지 않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경단, 민병대 정도 수준의 무장을 허락을 하는데, 대신 서로 상호 연락을 하거나 상하로, 좌우로 수평적으로 통신체계를 구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서로 으쌰으쌰 해갖고 모여서 또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장을 허락을 하더라도 상대가 먼저 공격했을 때 쏴붙여갖고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묶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몇 단계? 4단계죠. 최소한의 상비군을 허용합니다. 군대를 허하노라, 이게 되는 거죠.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무장 해제를 한다는 것은 너 전쟁 일으켰으니까 너 영원히 군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국가가 정상국가로 돌아가고 그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를 활용을 해서 지역 안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면 이 최소한의 상비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냐? 우리는 또 이게 궁금하잖아요. 당시에 국제법 상례로는 그 국가의 국민 총생산의 약 1% 정도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는 상비군,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목적도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죠. 봉기나 반란과 같은 국내적인 치안, 정기적인 국경 순찰과 같은 그런 것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 군대는. 그러니까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거야.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국내 치안, 국경 순찰의 목적이 전통적인 그것과는 정반대 방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세기도 그렇고 제1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전쟁이 발발하게 된 굉장히 감정적인 씨앗이 어디서 왔냐면 다른 나라에 몰래 잠입시켜서 거기서 테러를 일으켜 놓고 저 나라가 여기에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저기를 침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술수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전쟁의 불씨가 될 만한 거짓 테러, 거짓 갈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무장을 허용한다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국경 순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안을 보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불순 세력 혹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테러를 일으키거나 무장을 활용을 해서 무슨 피해를 줘가지고 전쟁의 불씨가 못 되도록 막는,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봉쇄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에는 독일에 딱 여기까지 허용할 거야, 이거는 죽어도 안 돼, 못을 박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단계에 나오는데, 말하자면 군대, 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군대를 갖추는 거죠. 국민 총생산의 5% 이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때 군대는 그 대신 방어 위주의 무기를 가져야 된다. 수세 중심의 전략과 교리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죠. 이제 5단계에서 끝이냐? 6단계 있어요. 6단계부터는 국민 총생산의 10%까지의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죠. 무기도 어느 정도 공격 가능한 것을 보유할 수 있고 전략과 정책도 약간 공세적인 것이 허용이 되죠. 이때부터는 말 그대로 무장 해제와는 무관한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거죠. 다만 전쟁에 대비한 동원 계획이나 작전 계획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만드는 순간 국제법 위반이에요. 이것이 좀 특이하죠. 이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말을 들을 집단 조직 군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나토군은 명확하게 그 규정에 명시가 돼 있는 바 작전 계획이나 우발 계획이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게 그러면 무장 해제가 아니었네, 점차적으로 무장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비밀스럽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군비통제위원회가 들어가서 무기, 훈련, 편제, 장비를 다 조사하고 항상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독일의 재군비로 넘어갈까요? 독일은 애초에 1단계 무장 해제부터 지키질 않았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를 받아들이고 조약서에 서명을 한 바로 그 다음해인 1920년부터 번번이 모든 국제사회의 규약, 제약을 다 어겨요.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가장 먼저 어겼던 것,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국이 크게 반발했던 내용이 뭘까요? 국민의 무장이에요. 독일이 자치대 민병대를 암암리에 허용을 하고 집안에 무기 갖고 있잖아요. 유럽은 그 무기를 갖는 것을 방관을 해요. 방관도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또 유명한 게 뭐냐면 블랙 라이스 베어. 그러면 이 라이스 베어 하면 뭡니까? 1935년 이전에 독일 방위군 혹은 뭐 엄격히 말하자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방어 목적 중심의 군대잖아요. 여기다 이제 블랙을 붙여갖고 이제 아류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암암리에 허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나고 그랜슈츠라고 있어요. 이거는 민병대 수준, 자경대 수준의 국경 수비대인 거예요.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이것을 방관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느껴지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겨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 끝난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것은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직업 없는 그 남정네들이 뭐 하겠습니까? 다 이런데 저런데 나서는 거죠. 거기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사실 뭐 훈련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가 이러면 되냐 뭐 토론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얘기가 극단화되겠죠. 그러면서 무력 쿠데타를 해야 된다, 주변을 침략을 해서 다시 한번 독일 민족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런 단체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랜슈츠, 블랙 라이스 베어, 이 안에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블랙 라이스 베어 자체도 한스 폰 제트 장군, 이 장군의 휘하에 금지된 일반 참모부가 있었어요. 이 일반 참모부가 비밀스럽게 꾸리는 단체였어요. 일반 참모부가 어떻게 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고 조립을 하면 전쟁 계획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물이 끓은 뒤에 스프를 넣고 면을 집어넣은 뒤 3분간 끓이세요. 이러면 라면 레시피잖아요.
있잖아요. 라면 레시피를 금지시켰어. 그런데 뭘 하냐 하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된 분자가 섭씨 100도에 도달한다. 그러면 물이 끓는다. 다시마와 고춧가루는 동결 건조시키면 분말 형태가 된다. 딱딱하게 굳은 면을 판 위에 튀긴 후에 이것이 콜로이드화 할 때까지 든다.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그럼 라면 레시피예요. 이거를 1920년부터 바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독일군 수뇌부가. 일반 참모부나 아니면 그 총참모부나 이런 형태를 가진 어떤 곳에서 이걸 만들면 또 의심할 테니까 병무청에서 이걸 하도록 만든다고요. 1923년 얘기를 이제 좀 갑자기 해보려고 그래요. 1923년 10월 23일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함부르크 봉기, 독일 내부에 공산주의 무장단체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순식간에 무력으로 함부르크 일대를 진압을 합니다. 그냥 두기는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져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치안 분서가 24개나 습격을 당해요. 이거를 잘못 두면 독일 전체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독일이 그때는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군대를 출동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없잖아요. 비밀리에 키워놓긴 했는데 그거 출동시킬 수 없잖아요. 다 탄로나니까. 그래서 일부를 치안 분서에 있는 요원으로 둔갑을 시키고 일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급하게 지금 군 경험이 있는 애들을 모아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만든 자생적인 치안대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비밀리에 키운 군대를 그렇게 투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 군대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의 관계자들, 내부에 들어와 있는 감시 요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본국으로 이제 타전하는 거죠. 봐라, 군대 키웠다. 지금까지 약간 유화적으로 한 것이 있다면 다시 베르사유 조약을 좀 더 강력하게 투입을 해서 완전한 무장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실행이 되진 않죠. 함부르크 봉기 반란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들을 진압하고 다시 질서를 회복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에 외국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게 훨씬 더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에게 암묵적으로 군대를 대놓고 키울 수 있게 냅둡니다. 그냥 이때부터 금지된 무기 장비들이 거꾸로 유지가 되고 예비 형태로 독일 국민들이 군인 등록을 해요. 근데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무기 장비를 유지하게 허락을 해줘.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은 독일은 그것을 이제 유지하게 됐으니까는 무기 등록 그 허가를 내준단 말이죠. 그걸 허가를 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을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예비 군인으로 등록하는 그 명단을 만들어서 그걸 유지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까 그 6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1단계 상황인데 6단계로 훅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제 명분도 확실하고 주변국도 뭐 말 안 하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군대를 못 갖게 막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지 않느냐. 우리 사망자에 대한 배상도 우리 지금 해야 된다. 경제적인 피해가 우리가 크다. 이 얘기를 독일이 계속했다고요. 그러면 주변에서는 야 배상금 내나 이 얘기를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군대를 이때부터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독일이 그러면 이제 뭐 분위기 봐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아유 무기 막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독일은 명확하게 1927년부터 현대전에 필요한 무기 장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요. 독일군 참모연구 내용을 좀 보죠. 이런 기록들 그리고 독일의 무기 장비 병력에 관한 자료가 메릴랜드의 그 미 국립문서관리청이라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적공 노획문서라고 부르는 문서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1923년에 작성된 독일의 병창국 문서가 나와요. 1923년에 이미 18개 보병사단과 기병사단 보급부대를 유지하는 A안, 25개 보병사단과 기병사단 보급부대를 유지하는 B안,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 장비, 물자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느냐에 관한 정말 디테일한 문서, 그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결론부만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의 전시 비축 물자로 충분히 18개 보병사단, 25개 보병사단 안을 만족시킬 수 있다. 현재 공개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기 탄약과 1차 세계대전의 물자를 불법적으로 비축한 것만으로 무장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육군에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군이다. 그리고 대공장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가장 기묘한 것은 기관총에 필요한 물자들이다. 그리고 육군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18개 25개 보병사단이 아니라 병참국은 35개 사단의 무장과 장비를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우리는 파악한다. 자, 어때요? 1923년 이때 이미 반납하지 않고 은폐 비축한 물자로 다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결론을 이때 이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때 마침 일어나준 사건이 1923년 함부르크 반란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병참국이 참모 연구를 해보고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6단계를 자기들이 실행해도 될 수 있는, 말하자면 프리패스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1923년 말부터 동원 계획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1920
1925년쯤 되면 현실적인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독일군이 21개 사단 3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베르사유 조약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제한을 둔 항목이 뭡니까? 10만 명, 10만 명. 니네 10만 명 이상 군대 못 가죠? 이것도 이제는 대놓고 어기는 거예요. 독일 군부는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고 나발이고 조금도 지킬 마음이 없을 뿐더러 액션 플랜을 이미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년대에 몽창 이런 준비를 하고 전쟁 계획, 준비 이런 것들이 속도가 붙어서 전시 물자 비축량 어쨌든지 간에 물자가 있어야 전쟁을 하니까 그게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1932년부터입니다. 1932년에 슐라이어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 슐라이어 장군은 당시 군부 최고의 권력자이면서 브레인이에요. 이 슐라이어가 총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수면 밑에 있던 독일군 동원 계획을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이름을 제2차 군비계획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놀랍게도 1938년에 목표량을 달성했다는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좀 더 가파르게 피치를 올리긴 합니다만 그거는 앞에서 많이 다뤘고 그러면 침략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것은 몇 년이냐? 역사가들의 평가는 1935년 3월입니다. 시작할 준비는 이때 된 겁니다. 어쨌든 갖출 만한 것은 다 갖추고 있었어요. 30만 명의 상비군을 목표로 준비를 하면 누군가가 명령을 내린 공격 개시일에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35년에 완비가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군대는 영국이 45만 정도 있었고 프랑스가 35만, 폴란드가 25만,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가 무려 13만 정도 있었으니까 일단은 물리적으로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만한 능력은 부족했다. 하지만 소스가 없어도 비벼볼 만한 정도는 됐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삼 이제 영국 본토 공습 얘기까지 다 끝났는데 독일 재군비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독일의 어떤 울분, 주변국의 압박 때문에 특히 프랑스 나쁘다. 독일이 그래서 전쟁 일으킬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1920년대부터 독일은 나름대로 전쟁을 다시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들 책임도 굉장히 크다. 이 얘기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럼 군비통제위원회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있었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굳이 안 하겠다는 놈을 갖다가 뭘 시키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거를 어느 정도 따라주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데 독일 국민들처럼 이렇게 안 따라주겠다. 독일 군인들처럼 비밀리라도 우리는 군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으면 군비통제위원회가 아니라 군비통제위원회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군비통제위원회의 간부예요. 프랑스에서 온 소령이라고 치죠. 마을에 갔어요. 총을 들고 있는 게 보여. 그 총을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못 준다. 만약에 이 총을 뺏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자위권의 차원에서 너희들과 싸우겠다. 그러면 그 프랑스 소령이 끝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거 잘못하면 일 커지겠는데? 저건 냅두자. 이런 일이 충분히 현실 세계에서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컨텐츠를 진행할 때 우리 한 사람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법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큰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너무 또 크게 나갔나요?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또 지중해 북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아시아 쪽과 지중해 쪽에서 또라이짓, 쭈구리짓을 한 결정적인 인물들, 그 군대가 있어요. 또라이는 누구냐? 일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희대의 우장, 어리석은 장수라고 표현하는 무다구치 레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셨던 무다구치 레냐 시작하는데